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겉모습이 고상한 세련된 사람을, 또 누군가는 지식이 풍부한 지적인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아함은 남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여유와 깊이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 읽기죠. 책에 담긴 숱한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하고 우아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우아해지게 만드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은 읽을수록 우아해진다. 이 책의 저자 이미령 작가는 40살 이후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며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책 한 권에 인생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책 25권의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25권의 명저들을 읽는 셈이죠. 이 가운데 저는 4권의 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도 포함되어 있어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 책이 우리네 인생에 주는 가르침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더 성숙하고 우아한 멋지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시죠. 오늘은 아쉽게도 이 책에 나오는 4권의 책만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혹시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책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로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책 서평을 카페에 남겨주실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선물해 드립니다. 그럼 마음과 태도에 깊이를 더하는 인생 책들 함께 읽어보시죠.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면 술술 읽히리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펼쳐들었다가 지독하게 아픔을 느끼면서 마지막 장을 덮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대체로 이런 독후감으로 남습니다. 작가의 문체는 매우 서정적이어서 읽을 때면 감미롭기까지 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깃털에 올라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묵직하고 기괴하고 통렬한 아픔, 그것도 정신적인 아픔이 아닌 육체적, 물리적인 아픔이 사정없이 괴롭힙니다. 6.25 한국전쟁이 터지기 직전 제주라는 소박한 섬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도 그랬습니다. 다 읽었는데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목 끝에 깔깔함이 남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생명의 무게.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작품 하나를 발표한 경아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두통과 위험에 시달리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제주에 살고 있는 친구 인선의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울의 한 병원에 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당장 와달라는 문자입니다. 제주도의 공방에서 나무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검지와 중지 1000마디가 잘려서 봉합을 위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실려와 급하게 SOS를 친 것입니다. 경아는 문자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고 경아는 몸서리를 칩니다. 국내에서 봉합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병원답게 걸려있는 사진들이 하나같이 섬뜩합니다. 하지만 경아는 용기를 내어 들여다봅니다. 현실은 끔찍해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지만
외면하면 할수록 어쩌면 실제를 더 왜곡되거나 더 무섭게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 대목이 우리 역사를 소설 배경으로 삼는 한강 작가의 집필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선의 부탁은 간단합니다. 제주도 빈집에 앵무새 한 마리가 물과 사료를 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경아는 내일 내려가면 안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인선은 단호하게 지금 당장 내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사정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부탁하는 인선의 모습이 조금 억지스럽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가는 앵무새에 빗대어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지 못하면 금세라도 꺼질 수 있는 생명의 유약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날아오르고 지저귀일 때면 한없이 빛나지만 제때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 이틀을 버티지 못하는 앵무새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없이 여리고 약한 것이 생명입니다. 오래전 인선의 집을 찾았다가 스웨터 입은 자신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앵무새 아마의 두 발이 주었던 느낌을 떠올립니다. 그때 생명의 무게가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생명의 무게를 촉감으로 표현합니다. 앵무새가 어깨에 내려앉으면서 남긴 따스하고 부드럽고 가칠가칠한 감각은 가벼움이라는 무게로 깊숙하게 살갗에 각인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의 무게도 그처럼 투명하리만큼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생명으로 인간은 진득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어떤 생명은 함부로 다루어도 괜찮고 어떤 생명은 지중하게 모셔야만 한다는 기준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향해 폭력을 가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지요. 6.25니 5.18이니 4.3이니 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의 이름만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 이면에 몇 개의 생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을까요? 그 생명들이 끊어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소설 속에서 병원에 실려온 인선은 손가락 2개마디가 잘려도 이렇게 아픈데 총에 맞거나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을지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하얀 눈이 폭설이 되어 쌓이는 가운데 경아는 인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앵무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제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허무하게 숨이 끊어진 채 새장 속에 떨어져 있었고 경아는 꽁꽁 언 땅을 파서 새를 묻어줍니다. 소설은 곧이어 전기도 물도 다 끊긴 인선의 집에서 경아 혼자 친구가 모아둔 자료들을 천천히 열어보는 일을 그립니다. 어느 결엔가 병원에 있어야 할 친구 인선이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은 환상처럼 현실을 가뿐하게 넘어섭니다. 인선은 경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오래전 어머니가 겪었던 4.3 사건의 비극을 들려줍니다. 인선의 어머니가 바로 그 학살 피해의 증인이었고 아버지는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인선은 홀로 빈집에서 기억을 더듬고 자료를 뒤적이며 그들을 겪었던 아픔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도 가해자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은 그 시대를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 자손들 뇌리에 박힌 기억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아픕니다. 아픈데 아프기 이를 데 없는데 계속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게 내버려 둘 수 없고 기억 속에서 아른거리다 까무룩 잊게 되면 안 되었기에 애초 경아와 인선은 작업을 하기로 했었지요. 나무로 희생된 사람들 형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지 않으려 했지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의 제목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역사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작가의 문체는 깃털처럼 부드럽고 눈송이처럼 가볍지만 그 필체로 그려내는 사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비극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 작품은 뭘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은 너무나 가볍고 사소하기까지 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너무나 지독하게 처절하고 아픈 글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10일 스웨덴 할리먼에서 날아온 속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에서는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 길지 않은 선정 이유를 접하는 순간 읽었으나 무엇이라 소감을 말하기 어려워 머뭇거리게 만들었던 작가의 작품 세계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만을 생각했기에 소설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몇 년 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피상적인 기술로만 익혔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과거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벌어진 일이지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딱지가 안 잤지만 건드리면 언제고 새빨간 피가 고이고 흐를 상처입니다. 상처와 비극은 트라우마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과거인데 트라우마는 현재입니다. 외면하면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건일수록 빨리 잊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외면할 수 없는 너무 깊고 큰 상처입니다. 대체 가해자가 무슨 짓을 했기에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일까요? 그건 바로 생명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최후까지 지켜져야 할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기 이를 데 없는 생명이란 것이 또 가볍기 이를 데 없어 새털보다도 눈송이보다도 더 연약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건 곤충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위태위태한데 그게 끊어지면 세상이 끝납니다. 바로 그런 생명이 무수하게 끊어지고 다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이념 논쟁을 덧붙이며 자꾸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아직 그 작품들을 이해하지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비웃는 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기 이를 데 없다고 작가는 말하는데 말이지요. 사실을 바라보는 일은 불편합니다. 가해자는 당황하고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고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나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누렇게 빛이 발해 미래 세대들은 아예 들춰보려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살아야 하는데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거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틀림없이 현재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역사란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쉽사리 잊고 떠나보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진득하게 불러앉혀 마주본다면 저들이 역사의 스승이 되어 덜 아픈 시대로 사람들을 안내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작업이 이 한 권의 소설에서 이뤄지고 있던 거였지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살며 춤추며 사랑하며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비오는 이른 아침 항구 도시의 주점에서 대가리에 잉크를 뒤집어 쓴 채 종이를 씹으며 살고 있던 책벌레인 오그레는 크레타 섬을 향해 출항할 배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념과 관념에 휩쓸리던 삶에 지쳐있던 터. 그는 이제 크레타 섬으로 떠나 빌려둔 갈탕관으로 가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노동자나 농부 같은 이들과 단순한 삶을 시작하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키가 크고 바짝 마른 60대 노인이 납작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낀 채 주점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불쑥 나타난 이 노인이 알렉시스 조르바입니다. 뜬금없는 요청에 오그레가 되묻자 조르바는 한술 더 뜹니다. 왜 자꾸 왜요라고 이유를 따지냐는 겁니다. 그 왜요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냐며 그냥 마음이 내키면 흔쾌히 몸이 따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냐는 것이지요. 몇 마디를 주고받던 오그레는 조르바가 그동안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임을 감지합니다.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지요. 게다가 그는 전직 광부였습니다. 인부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던 터라 덥석 수락했는데 조르바는 또 이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주겠지만 자신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기묘해서 뜻을 묻자 조르바는 자유라는 한마디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리하여 죽어도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오그레는 천하의 괴팍한 노인 조르바와 함께 크레타 섬으로 향합니다. 섬에 도착한 이후 조르바에게 광산 업무를 죄 맡기고 오그레는 진지하고도 고독한 성찰의 삶을 이어갑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씁니다. 조르바는 새님 같은 오그레를 견디지 못했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왜 놓치고 있느냐고 닥달합니다. 몸에 김이 날 정도로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여자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조르바는 고결한 영혼의 안식을 위해 홀로 밤 깊도록 책을 읽고 필사하는 오그레에게 제발 좀 여자들 꽁무니를 쫓아다니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그렇다고 조르바가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일 앞에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고 끝장을 봅니다. 가난한 광부들의 처지에 그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버텨내야 한다며 무지막지하게 노동자들을 몰아세우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갱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조르바는 무엇을 하건 어정쩡한 것이 항상 문제라고 소리칩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다 그 어정쩡한 것 때문이니 무얼 할 때면 화끈하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얼핏 조르바는
탐욕과 방종에 냉혹한 화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열정을 쏟고 끝난 뒤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탄광 사업이 순탄치 않아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렸을 때도 절망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지니고 다니는 악기 산투르를 꺼내 들고 바닷가로 나가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조르바는 자기 앞에 펼쳐진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늙은 여가수 부블리나의 애처로운 구애도 황홀하게 받아들이고 비밀이 많은 수도원의 어줍지 않은 권위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마을 전체가 젊은 과부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마녀 사냥을 벌이는 현장에 온몸으로 뛰어들어 그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역시 실망도 절망도 체념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조르바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물과 생소하게 만납니다. 그는 영원히 놀라고 왜 어째서 하고 캐묻습니다. 만사가 그에게는 기적으로 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그는 놀랍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 신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무, 바다, 돌, 그리고 새의 신비는 조르바에게 삶은 권태롭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그저 기적입니다. 인생이 지루하지 않고 경이롭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이런 기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아서 지독한 권태에 허우적거립니다. 대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이 신비 속을 살아가는 행운의 생명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늘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하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고 결혼하겠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지요. 하지만 조건은 늘 또 다른 조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내세울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조르바는 말합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 일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노래하고 지금 숨쉬라고 말이지요. 혹시 지금 자유롭지 못한가요? 내가 이러저러하다면 자유로울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이에게 조르바는 조건을 내세워서 자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나중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으며 우리는 그걸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건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이미 나는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며 말입니다. 덧없는 인생, 그냥 자유로워라. 조르바는 시종일관 먹물도련님 오그레를 쥐락펴락하면서 지독하고 처절한 생애 찬가를 불러댑니다. 그는 계산을 싫어하고 어제에 묶이기를 거부하며 내일을 기다리기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지금 현재, 생명의 냄새가 비릿하게 풍기는 이 현재를 꽉 채우며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지요. 아직 펄떡대고 있는 육체에 따뜻한 육즙이 흐르는 고기를 밀어넣고 붉은 포도주를 목 안으로 부으며 생을 찬양합니다. 조르바에게는 세상의 질서가 강요하는 모든 미덕이 흉측하고 불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해서 이론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야비하게 지내는 것이라며 샌님 같은 인간들을 비웃고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경건과 엄숙과 권위와 체면을 조롱하고 푸드덕거리는 심장의 명령을 따라 여인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꽉 찬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우리 삶은 짧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어서 언젠가는 부서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사대륙의 제독 무릎 위에서 놀았던 늙은 할멈 부블리나는 병들어 죽고 젊은 과부에게 구애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마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고 관능미가 화라산 갔던 젊은 과부는 그 생기에 짓눌려 있던 마을의 노인에게 목이 잘려 죽고 수도원에 불을 지른 미치광이 사제는 제 스스로 절명하고 말았고 책 속에 길이 있지 않다며 혁명을 찾아 나선 오그레의 친구는 폐렴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고 제한적이고 종말을 맞이할 것이 빤한데 언제까지 망설이고 자로 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며 지내야 할까요? 소설 속 샌님 같은 젊은이 오그레는 카잔차키스 본인입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마지막 본보기이자 최후의 인간상을 붓다에게서 찾았고 끊임없이 붓다의 길을 걸어가려는 중입니다. 이 모순투성이 삶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인 붓다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유혹하는 악마를 물리치고 붓다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조르바는 붓다, 즉 생명의 자유의 대칭점에 있는 악마를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악마를 통째로 받아들이고 초월해버립니다. 오그레가 붓다에 집착할수록 악마는 점점 더 거대하고 사악한 존재로 변했지만 조르바는 그런 경계를 넘어 악마와 생명의 이분법을 초월한 전혀 다른 자유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가슴으로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세상의 신비를 식자층들은 펜대를 붙잡고 설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조르바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위 그 신비를 살아버리느라고 쓸 시간을 못 냈지요. 인생의 신비를 사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살 줄을 몰라요. 상상 그 이상의 기행이 넘쳐나는 소설을 읽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살아버리면 되는데 삶에 대해 설명하느라 정작 살 시간을 흘려버리고 마는 쪽 아닌가? 죽어라 애쓰며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어 라며 회한에 가득 찬 독백을 합니다.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것 말고 다른 인생이 있음을 꿈꾸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난 지금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 난 살고 있는 중이야. 자유롭고 싶다면 자유를 그저 바라지만 말고 지금 몸소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지를 어찌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포도주에 취해 인적 끊긴 해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댈 뿐입니다. 까짓 한 생각 돌리면 세상은 아름다워 미칠 지경이 아니겠는지요. 이런 자유를 온몸과 마음으로 증명해 보인 조르바에게서 카잔차키스는 확신합니다. 나는 자유라고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까닭에 죽어서 그리스 본토에 묻히지 못한 작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크레타 섬에 묻힙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할까 두렵고 얻은 것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지요. 바라는 것이 없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는 오직 자유라는 이름 하나로 세상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인생 앞에서 쩔쩔매는 이들에게 카잔차키스와 조르바가 일러주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쳇바퀴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되찾는 법.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 이런 이력을 지닌 사내가 있습니다. 20세, 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28세,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다. 34세, 인근 여러 마을의 문화회관에 나가 자주 강연을 하다. 39세, 시인 월드 휘트먼을 만나며 그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다. 43세, 혹한의 겨울날 숲에 들어가 나무 그루터기들의 나이테를 세다가 독감에 걸리다. 45세, 사망하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처럼 행복한 죽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다. 이 이력의 주인공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입니다. 그는 28살의 나이에 의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고자 하며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엎기 위해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2년 동안 외부의 간섭 없이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소중한 삶의 방식을 실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살아갈 집부터 지어야겠지요. 1845년 3월 말경, 소로우는 도끼 하나를 빌려서 들고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크고 넓은 집을 원하고 집안을 살림살이로 가득 채우면서 이웃과 은근히 경쟁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 청년 한 사람이 콩코드 강가 숲속에 오두막을 손수 짓겠노라 팔을 걷어붙였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소로우는 현실적으로 실천해 가기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하며 어떻게 몸뚱이와 사지를 움직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돈은 얼마나 들고 최소한의 경비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써서 기술자를 부르고 매장에서 완제품을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거부합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 오두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 채워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지요. 오두막을 지은 뒤에는 식비를 계산했고 식비 계산이 끝난 뒤에는 집안에 가구와 생필품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가재도구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소로우의 품목을 보면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책상 하나, 의자 셋, 직경 3인치의 거울 하나, 총 17가지로 정리됩니다. 많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집안을 둘러보기를 권합니다. 집안을 채우고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직접 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무얼 여태까지 지니고 살아왔는지 헤아려 본 적도 없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무엇인가로 꽉 차 있는데도 여전히 사야 할 것이 생기고 사도 늘 부족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자신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품목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니멀리즘의 원조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워낙 가진 것이 빤하고 별로 없어서 그의 집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그의 작고 낮은 오두막을 은둔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빈한 살림살이에 감탄을 하면서도 사실 동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소유물이 적은 그를 가엾게 여기며 자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로우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이 낡고 달아빠진 것을 살피지 못한 채 무더기를 걸친 빈자에게 연민의 자비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정말 위로와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생활비를 버느라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바쁘고 여유 없는 사람들. 신에 관한 화제라면 자기들이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며 다른 어떤 견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종교인들, 의사와 변호사들,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나의 찬장과 침대를 들여다보는 무례한 가정주부들, 안정된 전문 직업에 잘 닦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더 이상 젊지 않은 젊은이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잘 닦인 길에서 내려서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자기 의지대로 꾸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세상과 이웃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고 비교당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규에서 벗어나는 삶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몹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남하고 같거나 엇비슷해야 안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소로우는 그런 삶을 거부합니다. 그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타성적으로 흐르기 쉬운 일인지를 자신의 집 문 앞에서 길이 나는 것을 비유로 들어 경고합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호수까지 오가는 사이 길이 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5,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길의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음을 보고 세상에는 이런 길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탄심합니다. 그 길을 닳도록 오가면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고 암암리에 자신과 세상을 억압했을 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달아빠진 관행의 깊은 수레바퀴 자국에 가장 존귀한 자신을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자기 관값까지 미리 챙기느라 각박하게 지내오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나도 할 만큼 해봤단 말이야. 상계를 뛰쳐나간 소로우는 그 대신 인생에 대한 통찰과 자연의 솔직한 모습을 챙깁니다. 계절마다 호숫가는 전혀 다른 빛으로 반짝이고 작은 나뭇잎 한 장을 들추어 보면 붉은 개미떼와 검은 개미떼가 종족의 생존을 걸고 처절한 전투를 벌입니다. 인간 병사들도 그처럼 단호하게 싸운 적은 없으리라 할 정도입니다. 덩치 큰 녀석에게 밀리는 걸 보다 못했는지 작은 개미들은 두 마리가 동시에 덤비는 전술도 씁니다. 전쟁은 결국 머리가 잘린 붉은 개미 두 마리의 완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몸통에서 잘려나간 패자의 머리는 승자인 검은 개미의 옆구리를 여전히 굳게 물고 있습니다. 검은 개미 역시 만신창이가 되어 마지막에 패자의 머리를 간신히 털어내고
소로우의 창턱을 넘어 사라집니다. 녀석들은 대체 뭘 빼앗으려고 저리도 질기고 냉혹하고 잔인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일까요? 저 장렬한 패배와 그보다 더 쓸쓸한 승리를 인간의 그 어느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소로우는 감히 전투에 끼어들 수 없어 경악한 채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월의 월든 호숫가에서 그는 되강오리를 불러냅니다. 어쩌면 되강오리가 소로우를 불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로우가 배를 몰고 가다가 녀석을 놀래려 하지만 되강오리는 귀신보다 더 재빨리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솟아오릅니다. 인간의 짐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불쑥 등장하는 것만 해도 기가 죽을 판인데 녀석은 특유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소로우를 놀려댑니다. 문명의 검은 그림자를 끌고 다니며 세상을 정복했노라 외치던 인간이 발언권을 빼앗긴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인간 세상보다 더 교활하고 더 단호하고 더 웅장한 제국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입니다. 자연의 소란스러운 아우성과 아름답지만 냉랭한 법칙을 바라보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는 똑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그 목숨의 값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삶을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의 차이는 그만큼 큽니다. 소로우의 오두막에서의 삶은 2년 2개월 2일로 끝이 납니다. 의도한 대로 살아보면서 자신에게서 무엇이 눈을 뜨고 무엇이 개발되는지를 몸으로 살아본 시간입니다. 월든이 문명을 등진 다소 냉정한 은둔자의 자기 도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동안 침대 머리맡에 월든을 놓아두었습니다. 잠들기 전 한두 쪽을 읽기도 하고 불현듯 깨어나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읽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월든의 몇 구절을 읽으면 마치 우주의 끝까지 이어지는 명랑한 생기를 보여주기 위해 목청껏 울려 퍼지는 서정시를 듣는 듯 했습니다. 월드는 인생이라는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모두가 교과서로 삼아야 할 책입니다. 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스스로가 꼭 쥐어라.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셋째, 소박하게 삶을 유지하라. 넷째, 소유하기보다 경험하라. 다섯째,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여섯째, 설령 당신의 인생이 빈곤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라.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자신의 생각만은 지켜라. 읽고 읽고 또 읽으며 인생학교를 제대로 졸업할 참입니다. 인생은 여행의 연속이다. 박지원 열하일기. 여행이란 말에는 묘한 떨림이 있습니다. 살던 곳, 익숙한 일상, 늘 마주치는 관계에서 훌쩍 떠나 낯선 공간에 나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에 감탄하고 머쓱하고 어색한 시간 속에서 오감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행 어떠셨나요? 목돈을 들여 힘들게 시간을 내어 낯선 나라로 떠나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입맛에 썩 맞지 않은 음식이라도 맛집이라 해서 탐방하며 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돌아온 여행 말입니다. 저도 그랬고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행이란 것이 워낙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니 이렇게 여행하라거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해온 여행이 어쩐지 늘 아쉬움으로만 남았다면 280여 년 전 한 남자의 여행을 들여다보기를 권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지원. 우리에게는 연암이라는 호로 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1737년 조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군주였던 영조의 신임을 받았으나 행여 자신의 가문덕이라는 모함과 시기를 받을까 행동거지에 각별히 조심하였지요. 이후 연암은 벼슬에 나서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문장을 익히는데 주력합니다. 그는 글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현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현실적으로 이로움을 안겨주는 방향을 탐구하는 경세실용의 학문을 탐구하였죠. 그러던 중 운명처럼 그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중국 여행입니다.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중국 연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 사절단의 총지휘자가 바로 연암의 팔촌형 박종원입니다. 사절단의 우두머리에게는 친인척 중 몇 사람에게 자제군관이라는 직책을 주어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형이 넌지시 연암에게 중국이라는 넓은 땅으로 떠나 그곳의 문물을 보고 글 읽는 선비들과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여 당시 43세였던 연암은 1780년 5월 25일 출발하여 같은 해 10월 27일 돌아오는 긴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2030리, 1010만 곳 끝에 도착했으나 건륭제는 그곳에서 700리 떨어진 열아 피서 산장에 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그곳으로 떠납니다. 장장 5달 동안 이어진 긴 여정이었으니 요즘처럼 한 도시에 머물며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한 달 살기와는 사뭇 달랐겠죠.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말 타고 걷는 고된 여행이었습니다. 연암은 이 여행을 완벽하게 자신을 위한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양반과 자손이니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고 중국의 사대부들과 교류하는 자유롭고 넉넉하고 지성미 풍기는 최고의 해외여행이었지요. 그 시절에 이런 해외여행이라니요. 나라 밖을 나가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절 아니던가요. 조선의 돈은 중국으로 한 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국경 인근에서 어떻게든 다 쓰고 가야 하는 촌극도 벌어지던 시절입니다. 연암은 여행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도착한 날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오후에 압록강을 건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의 여행기 열하일기는 이 노정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면서도 낯설고 아름다운 풍광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 끝으로 자욱하던 안개가 갑자기 트이며 파란 하늘 조각이 빠꼼히 얼굴을 내민다. 작은 창문에 끼워놓은 유리처럼 영롱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는 모두 상서로운 구름으로 바뀐다. 그 변화무쌍한 광경은 끝이 없다. 길을 가는 동안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이 사진처럼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경치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마주치는 사람들, 동행자들과의 여러 사건 등등을 손에 쥔 휴대용 지필묵을 이용해서 낱낱이 기록합니다. 중국에서 문인들과 교류할 때도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필담이란 것이 있었거든요. 상상해 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글로 이어진다는 것. 말 한마디 오가지 않으니 사방은 고요한 가운데
먹물을 잔뜩 묻힌 붓을 들어 자기 생각을 한자로 써내려가면 상대방은 인상적인 문장이나 단어에 짧은 탄식을 터뜨리며 동그라미를 긋거나 밑줄을 긋습니다. 행여 민감한 이슈가 담겨 있으면 필담한 종이를 아주 잘게 찢어버리거나 입속에 넣어 우물우물 씹어서 삼키기도 했으니 토론은 마음껏 즐기되 후환은 남기지 않는 지식인들의 자구책이 흥미롭습니다. 5달 동안 연암은 참 많은 것을 보고 겪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죽기 전에 다시 밟을 수 있으랴 라고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누구든지 만나고 어느 집이든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열하일기를 펼쳐들었을 때 마지막 장을 읽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책 속에는 빛깔이 다른 글들로 빼곡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으로 떠나 이국적 풍경을 감상하는 호사스러운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여행은 오히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더 넓은 세계로 던져놓는 지극히 수고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낯선 시공간에서 그동안 자신의 어깨를 내리누르던 고정관념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고 늘 보고 만나고 들었던 모든 것들에서 눈과 귀가 씻기면 마음이 덜컹 열립니다. 어느 사이 나그네의 시선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법 묵직한 연암의 여행기를 읽어가면서 어느 사이 타성에 젖어버린 그간의 여행을 돌아보게 됩니다. 낯설게 하기, 몹시 외롭지만 말할 수 없이 꽉 찬 자유를 몸으로 느껴보고자 다시 배낭을 꾸려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